북유럽과 중앙유럽을 구분짓는 발트해 스웨덴, 덴마크 입장에서 서해인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른바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러시아 본토 서부와 600km 떨어진 고립된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가 있죠. 발트 3국은 비록 인구와 면적은 작지만 러시아 전쟁 이후 나토의 최전방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IT 강국으로도 발돋움 중입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다수의 NBA 선수를 배출한 세계적인 농구 강국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발틱 3국이 서로 어떤 사연으로 인해 각각 독자적인 정체성과 문화를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에스토니아와 나머지 두 국가는 민족의 기원이 다릅니다. 에스토니아는 기원전 4200년 시베리아 기후변화 이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건너온 우랄인들이 정착한 곳, 핀란드, 헝가리와 비슷한 케이스이죠. 그에 비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인도 유럽 계열 민족으로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정착합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어는 시베리아에서 기원한 우랄 계통 언어로 오히려 핀란드어와 상당히 비슷하며 헝가리어랑도 단어를 공유하고 있죠. 이에 비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어는 인도 유럽 어족 중 발트어군으로서 유럽에서 다소 고립된 지형 때문인지 현존 인도 유럽어 중 가장 고대 인도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도입 전까지 이 지역들은 민속신앙을 믿고 있었는데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인도 유럽계답게 제우스와 토르와 유사한 천둥신이 주신입니다. 원시 인도 유럽 신화의 페르쿠노스가 모두의 원형인데 두 나라는 여기에서 이름도 거의 바꾸지 않고 모실 정도로 근본 인도 유럽파입니다. 이에 비해 에스토니아는 우랄 계통답게 수목을 비롯해 강, 바위 등 자연을 숭배하죠. 그리고 칼레비 포에그라는 거인 영웅 스토리가 민담으로 내려오는데 친척민족 아니랄까봐 핀란드에도 칼레발라라는 비슷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토니아인은 근세까지 여러 강대국 지주들의 농노로 살아오면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1816년 농노 해방을 시작으로 점차 민족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보통 현대 국가의 영토는 역사적 행정구역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에스토니아는 달랐습니다. 1914년 러시아 제국의 발트 사면을 보면 리보니아 현이 현재 에스토니아 남부와 라트비아 북부를 포함하는데 이건 리보니아 기사단 이후 수백 년간 지속된 국경. 그러나 19세기 중반 에스토니아인들은 수백 년의 행정구역 대신 다분히 민족 언어와 문화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 결과 타르투를 포함한 과거 리보니아 지역이 에스토니아에 포함되게 되죠. 특히 민족적 자각의 원동력에는 에스토니아인의 용기와 강인함을 상징하고 처음으로 에스토니아어로 쓰여진 칼레비 포에그가 있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신화는 진부하고 허황되게 느껴지지만 이 땅에서 이 언어를 쓴 조상들이 수천 년 전 어떻게 시련을 극복했는지를 호기롭게 들려준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현대인에게 멀티버스의 내가 겪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나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일깨우며 국민들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어떻게 나뉘어진 걸까요? 중세에 인구가 급성장한 게르만인을 이주시키기 위해 독일 브레멘 주교 알베르트가 1200년 봄 라트비아의 리가만을 점령합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부동산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작은 자연 항구에 불과했던 도시에 갑자기 성을 쌓는데 이것이 발트해 무역 거점으로 대박이 나죠. 바로 리베크, 단치이와 함께 한자동맹의 대표 도시인 현재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그 후 핍박받던 우랄계 원주민 리보니아인을 포섭해 리보니아 기사단을 결성. 현재 라트비아 전역과 에스토니아 남부를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독일인들이 근대까지 리보니아의 지배 계급이 되죠. 북방 기사단의 지배는 30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독일인 지주의 현지인 착취도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현재 라트비아인이 문화, 언어, 사회 정치에 있어 독일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라트비아어에 독일어 문법과 단어가 도입되며 한뿌리인 리투아니아어와는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죠. 현재 라트비아의 남쪽 국경선 또한 그 이후 스웨덴,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수백 년 전 리보니아의 국경선이 유지될 정도로 특유의 지역 전체성이 형성됩니다.
이와 달리 라트비아 남쪽에서 독일 기사단에 격렬히 저항한 발트인은 리투아니아인이 됩니다. 1236년 민다우가스라는 뛰어난 리더가 주민들을 결속시킨 후 로컬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로 기사단을 전멸시킵니다. 이후 천부적인 협상 외교 전술로 굳건해진 리투아니아는 대공국으로서 500년 이상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요. 민다우가스는 리투아니아의 시조로서 그가 왕에 즉위한 날은 건국절로 지정되고 해당일 밤 9시에 전 세계의 리투아니아인이 함께 국가를 부르는 풍습이 생깁니다. 전성기 리투아니아는 정교회 슬라브인이 살던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까지도 통합했으며 폴란드와도 연합 정권을 만들며 3개 이상의 종교와 언어가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795년 러시아 지배 이후 20세기에 잠깐 독립했다가 독일, 러시아, 폴란드, 소련 순으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독립했을 때의 영토는 민다우가스의 13세기 국경선과 비슷하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한편 리투아니아 아래에는 러시아의 외딴 영토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독일을 통일한 프로이센의 베를린 이전 수도였던 퀘니히스베르크였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영토가 되며 현재 명칭인 칼리닝그라드로 개명. 1948년 소련에 의해 독일인이 모두 추방되면서 독일인 없는 독일 옛수도가 됩니다. 대성당과 칸트의 동상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 대학교가 독일 프로이센의 흔적을 간신히 느낄 수 있게 하죠. 또한 수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한북 그리기 문제인 퀘니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문제가 바로 이곳의 독특한 지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근래에 보기 드문 독실한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인구 비중이 80%에다가 연애 상대의 종교가 가톨릭이 아니라면 결혼 생각을 다시 할 정도로 신앙심도 독실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리투아니아는 수백 년간 북방기사단과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가톨릭 유입을 막는 과정에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 나라가 왜 현재 가장 독실한 가톨릭 국가가 되었을까요? 심지어 리투아니아는 언어와 신화조차 원시 인도 유럽 버전에 가까울 정도로 보수적이었으며 기사단과 휴전을 맺을 때조차 가톨릭 개종을 약속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파기하고 그들이 사랑했던 발트 신앙으로 원복하곤 했었죠. 그러나 가톨릭을 강요하는 북방 기사단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은 1383년 가톨릭으로 개종합니다. 바로 폴란드와 공동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 폴란드가 내건 동맹 조건이 가톨릭 개종. 당시 폴란드는 한때 리투아니아 대공이었던 요가일라가 폴란드 여왕과 결혼하면서 국왕이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당시 리투아니아 대공은 요가일라의 사촌이자 오랜 앙숙이었던 비타우타스 대공이었는데 더 큰 공동의 적인 북방기사단과 싸우기 위해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대타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외적 요인보다 훨씬 높은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합니다. 외부 기사단이 수백 년간 개종을 강요한 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감만 일으켰지만 그 외부 요인에 대항하기 위해 폴란드의 동맹을 맺은 리투아니아인의 자율적 선택은 단 한 번의 가톨릭 개종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 아이러니하면서도 한편으론 인간 심리의 정수를 꿰뚫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의 의도 또한 가톨릭 개종만이 아니었죠. 공격할 명분이 사라지자 그들은 갑자기 개종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계속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공격합니다. 1410년 폴란드 북부 그룬발트 마을에서 기사단과 대대적인 전쟁이 발발하는데 오랜 숙적이었던 사촌 요가일라와 비타우타스는 감동적인 콤비 플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특히 초반에는 리투아니아군이 패주하고 폴란드군은 요가일라가 거의 죽을 뻔하며 왕기까지 뺏겼으나 리투아니아군이 다시 돌아와 기사단의 측면을 뚫으며 기사단 병력 27,000명 중 80%를 죽이거나 포로로 잡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룬발트 전쟁으로 거짓 퇴각 전략이었는지 얻어걸린 건지는 여전히 분분하지만 폴란드, 리투아니아 및 당시 리투아니아 소속 벨라루스는 그룬발트 전투를 지금까지도 구국의 승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대홍수라고 불리는 대혼란기 이후 1795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시절 러시아의 탄압이 심해질 때마다 국민들은 더더욱 가톨릭으로 결속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리투아니아의 도심지에는 가톨릭 성당이 즐비하며 현재에는 가톨릭의 정치 참여가 오히려 이슈가 될 정도로
민족의 자존심으로 격상됩니다. 가톨릭의 본토에서는 오히려 성당이 줄고 있는데 가톨릭 도입이 가장 보수적이고 늦었던 리투아니아가 현재 가장 열성적인 국가가 된 셈이죠. 이에 비해 가톨릭 기사단의 본산이었던 라트비아는 독일 종교혁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재는 개신교 루터파가 우세한 지역이 됩니다. 한편 에스토니아인들은 토착 신앙이 강한 편이었는데 소련 시절에는 무신론의 영향을 받아 무종교인이 무려 70%에 달하고 있죠. 오랜 기간 농노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며 비록 정형화된 종교가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농촌에서는 함께 노래를 부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화음을 넣어서 합창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며 특히 1869년부터 시작된 라울 루피두 행사에는 에스토니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거대한 합창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축제는 소련 붕괴 시 평화 시위로 발전되는데 1989년 8월 23일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각각의 수도인 빌뉴스, 리가, 탈린을 잇는 600km의 인간띠를 형성한 채 독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전혀 다른 노선과 다른 종교를 택한 세 나라였지만 독립성을 탄압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인류사의 길이 남을 감동적인 평화 시위를 위해 3국의 국민들 스스로 손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전쟁 및 인권 침해에 대해서 러시아 국경 최전선에서 보복을 감수하고도 공통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인구 규모는 다 합해서 1000만 명이 덜 되지만 에스토니아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혁신, 라트비아는 전통의 목재와 바이오 산업, 리투아니아는 레이저를 포함한 화학 산업 중심으로 구소련 연방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며 꾸준히 발전 중입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91년 독립 이후 빈약한 사회 인프라 속에서도 정부 주도 아래 전통적인 제조업을 스킵하고 과감하게 디지털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90년대부터 전자정부를 시도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전자 아이디를 지급한 결과 스카이프, 택시파이와 같은 스타트업이 육성되었고 24년 인당 GDP 기준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1000년 이상 주민과 국가가 피지배를 받고 현대에 들어서도 경제적 기반이 미비한 늦은 출발일지라도 비전을 가진 리더십과 국민 단결이 2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얼마나 강력한 반전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